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오늘 또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좀 내용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특히나 고용과 GDP가 좀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영향부터 좀 간략하게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속보치 대비해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라든지 비거주용 고정 투자 이런 부분들이 소폭 하락하면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제 지표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은 네. 주식시장에 오히려 반대로 역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더 제한적으로 만들므로써 시장에서는 금리도 이 정도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잡힌 것 같고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저점 매수세 인식도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보다는 이제는 하락 안정될 것 같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 측면에서도 물론 이게 정부의 고용 보고서는 아닙니다. ADP에서 그렇죠. 민간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또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어요. 코로나19 이후 봤을 때 가장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수치여가지고 이제 전일 발표됐던 그 졸트 보고서와 함께 또 고용 지표도 또 냉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잡히면서 이건 역시도 이제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제 9월달 동결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가져가는 인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라든지 이러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은 지표이기도 해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이제는 연준에서 추가적인 긴축보다는 이 정도의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잡힌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지표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용시장 지표나 이 GDP 발표되고 나서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은 조금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요즘은 좀 또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물가 상황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ECB가 조금은 더 물가를 조정하고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지표도 6.4%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보조 정책을 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기저로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CB에서도 추가 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이제 ECB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연준처럼 이제 계속 인상하는 결정이 아니라 이제 인상을 했다가 동결을 하고 또 시간을 뒀다가 인상을 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ECB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산 축소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물가 상승률 지표가 사실 추가적인 긴축을 시사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ECB가 많이 올려놓은 기준금리 레벨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추가 긴축을 더 했다가는 조금은 어렵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물론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수준인 건 맞습니다만은 추세가 그래도 둔화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 효과 이런 것들도 소멸이 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보다는 이제 ECB도 한번 동결을 해놨다가 데이터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의 시각들을 보면 경기 침체다, 아니다, 또 연착륙이다 여러 의견들이 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 의견부터 좀 어떤 쪽으로 연구원님은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 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올해 연내에 한 1, 2분기쯤에 이제 침체 오지 않을까, 이제 경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움직임들도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상당히 막히는 움직임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초부터 이제 은행권 이슈가 있었죠. SVB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조기 사이클 마감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표들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림들인 것 같아요. 3분기에 대한 GDP 성장
성장률 전망치가 GDP 나오라고 해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되는 게 있고요. 네. 뉴욕 연은에서 이제 WEI라고 해서요. 주간 경제 전망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좋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컨센 대비해서 좋게 나오는 흐름들인 거죠. 생각보다 침체의 속도나 둔화의 속도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3분기 경제 성장이 잘 나오겠구나. 그리고 연준에서도 지난 의사록을 보시면 연내 리세션에 대한 전망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없습니다. 네. 원래는 연내에 가벼운 좀 그 마이드 리세션에 대한 전망을 했었던 반면에 이젠 더 이상 리세션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나 오늘 발표된 것처럼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된 것처럼 이제 시장의 생각보다는 또 빠르게 또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4분기에 들어서면 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레깅이 있다고 쳤을 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부터는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또 생각과 다르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5월달 그래서 2분기 중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3월, 5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른 시점에 인하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만 당장 따지고 보면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뉴스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은 이제 올라간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4분기 들어서면 지표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도 그런 거에 맞춰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일 수가 있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어떻게 설정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또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소멸되지 않으면 금리가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네. 경기가 좋다 내지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물도 그렇고요. 장기물도 그렇고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네. 움직인다는 거는 하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언제 하락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물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네. 한 1분기 중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잡혔을 때일 것 같고요.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지는 부진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장기물 금리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5.5%입니다. 반면에 장기물 금리는 4.1% 내외이고요. 단기물 금리, 2년물 금리는 5% 내외예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언제 하락추세 탈 수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4분기 한 후반이 네. 되면 한 11월 말 12월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점점 더 시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기준금리도 높여놓은 거 올해 유지를 한 상태에서 네. 지표들이 둔화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인하에 대해서 뭐 1분기나 상반기나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텐데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분기 말부터는 조금만 하락추세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 단행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명확해진 다음에 그리고 지표들도 물가가 3%를 뚫고 내려오는 시점 정도, 그다음에 고용 지표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4%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정도는 이제 장기물도 경기에 대한 움직임, 기대 인플레에 대한 움직임, 기대 성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하락 추세를 탈 수가 있을 거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상 좀 적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은 상당히 막혀있긴 하지만 금리가 또 빠지기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인 것 같아서 이제 ETF나 실질적으로 뭐 채권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져야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금리 움직임 보시다가 4분기 중후반 정도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트레이딩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넘어가기 시점 이전까지 조금은 관망세를 유지하시다가 이제 금리나
지표나 앞으로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경제 지표를 체크해 보시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또 보니까 8월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9월 FOMC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주요 경제 지표나 어떤 것들 볼까요? 네, 국내랑 미국이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우선 한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금통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모든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추가적으로 정말 연내 인상을 할 거냐 의 여부일 것 같고요. 이제 6월달 점도표에서 연내 5.75 정도까지는 최종금리 레벨로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월달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목할 것은 당연히 점도표겠죠. 그렇죠. 점도표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은 5.5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 호재일 것 같고요. 주식 시장도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유지를 한다 내지는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연내에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환율 시장도 사실상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작년 10월달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행에서 10월달에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레고랜드 사태도 물론 있었지만 연준의 긴축을 보면 75bp씩 4차례 인상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연준의 긴축 강도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이 75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기대 쏠림이 나타납니다. 원달러 환율 레벨로서는 1,50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가지고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빅스텝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9월 FOMC 전까지 환율의 움직임 보셔야 된다. 한국은행에서 지금은 대응하진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보다 더 긴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물가에 또 상방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9월 FOMC 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입니다. 아, 네.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한 2개월 연속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지금 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네. 지금까지 인상을 쭉 300bp 정도 해왔는데 디레버리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가격 측면에서도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가격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이 정도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잡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가계 대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은행에서 경계하는 게 이겁니다.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다시금 확대될 가능성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물가 같은 경우는 2%대기도 하고 소폭 올라가긴 하겠지만 3% 내외에서 연말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근원 물가도 2% 중후반대까지는 연말에 빠질 것 같아서 1년 전보다는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저히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은 더 지금 높아진 구간이죠.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면 물가 안정은 일단은 조금은 차치하고 이제부터는 금융안정,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타날지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측면에서 특히 국내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규모 네. 다시 늘어나는지 환율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이제 8월 달부터는 소폭 반등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때문에 그러한 반등 정도가 예상에 부합하는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발표된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실업률 측면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겠지만 4%를 언제 뚫고 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9월달 FOMC 전까지는 4%로 빠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 그 실업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한 4.2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실업률 4.2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완전 고용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고용 시장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용 시장 측면에서는 실업률 레벨이 언제 4%를 뚫고 4.2%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건데 이건 사실 9월 달에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럼 이제 연내에 내지는 내년 초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연준에서는 이제는 긴축이 아니라 추가적인
긴축 강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들어서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FOMC 전까지는 뭐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거고 물가 지표 발표되겠지만 뭐 사실 결정을 바뀔 만큼의 힘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나 내지는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다 이 정도가 되면은 9월 달에 동결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물가 지표는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물가 지표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에너지 쪽에 대한 기저가 소멸되면서 이제 소폭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헤드라인 움직임들이 뭐 3, 4%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러한 반등에 대해서 이미 전망을 하고 있는 바여서 헤드라인 소폭 반등을 하더라도 근원 물가가 근원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특히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하락세 내지는 둔화세가 나타나면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에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점은 이번에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점도표에서 지금은 5.75%를 수준금리로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유지할 거냐, 올릴 거냐, 낮출 거냐 이 움직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스탠스로는 놔둘 것 같아요. 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오늘 이제 어제 밤에 발표된 지표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긴축적인 스탠스는 조금만 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굳이 시장 금리를 먼저 떨어뜨리게끔 하는 정책 결정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책 결정을 특히 점도표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경제 전망치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물가 지표는 이제 뭐 놔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실업률 전망치가 지금 전망 대비해서 움직이는 방향이 혹시나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일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는 연준 결정에 있어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일 거고요. 반면에 또 낮춘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연말까지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여가지고 그러한 전망치 변화와 점도표의 변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다음 달 코스피 지수가 2,450에서 2,70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 확보된 상태에서 박스권 내에 좀 방향성이 부재한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또 FOMC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다음 달 전략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